오늘도 당신의 가슴이 달콤해집니다. 당신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재미있는 라디오의 정수긴이에요. 군산, 익산, 전주 시민이 팟캐스트로 듣습니다. 한 늙은 추장이 그의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다. 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단다. 하나는 악이지, 화학, 질투, 슬픔, 후회, 오만, 열등감, 거짓말, 그리고 자존심이란다. 다른 하나는 선이다. 차분함과 확신, 기쁨, 평화, 사랑, 겸손, 공감, 진실, 그리고 믿음이지. 이 같은 싸움이 네 안에서도 다른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손자가 그 말을 듣더니 어느 아이들처럼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어느 쪽이 더 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건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여러분은 마음속의 늑대 중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세계의 시선의 정디, 온디, 베디입니다. 네, 세계의 시선은 매번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는 기회에 대한 접근입니다. 조금 전 오프닝에서 읽었던 이야기는 체로키 인디언의 지혜 두 마리 늑대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에 앞서 먼저 저희 DJ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베디는 저번에 강원도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저번 주에 소개를 못했는데 오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베디라는 닉네임으로 함께 할 건데요. 제 성이 이제 베시라서 베고 DJ 그래서 베디라는 닉네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온디 정식으로 한번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소설가 정수긴이고요. 온디가 바로 저의 이름인데요. 제 블로그에 온 바이올렛을 따서 온디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디인데요. 그 성에서 정을 따가지고 정디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에서 오프닝에서 읽었던 체로키 인디언의 지혜 어땠나요, 베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만난 지 저는 한 3, 4년 전에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이 예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예화를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고 또 심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의 그 먹이라는 것이 저는 주의, 우리가 어텐션이라고 하죠. 주의로 좀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 주의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곳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나의 욕구가 그리고 나의 행동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말 그대로 그 아이가 어떤 늑대에게 어떤 관심과 주의를 주냐에 따라 그런 늑대가 생기고 생기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내가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생각을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평소에 저는 이제 좀 열등감이라는 게 말 그대로 부정적이라고만 보지 않는 게 열등감이 있어야 내가 발전하려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굳이 악이라고 정의를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온디는 어땠나요? 저는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지 결국에는 내가 먹이를 주는 게 그것과도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평소에 온디는 어떤 것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먹이를 주시나요? 저는 이 말이 좀 그런 거와 좀 비슷하나요? 평상시에 어떤 것에 더 관심 많이 그쵸. 기울이고 있는지. 그렇죠. 내가 뭐 평상시에 뭐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좌우명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자라는 게 이제 제 좌우명인데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네. 사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자기애적인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어디에서 우리 소설이나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글귀처럼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이제 19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젠 돌이 지나고 걷고 움직이는데 아이가 그렇게 움직이려면 뒤에 항상 엄마가 옆에 있구나를 알아야만 안심이 되고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아이가 세상을 탐색하고 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온디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 말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욜로라고 하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고 하면서 네. 최근에 이제 트렌드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무한도전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네. 방송이 됐었어요. 저도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네. 저는 못 봤는데. 저 진짜 재밌게 봤는데 네. 그게 이제 조금 그 대리 만족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막 쓰고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박명수 씨가 이렇게 네. 오토바이 살 때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걸 한 번에 네,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운 돈 아니었어요? 130 얼마였는데 네네. 그거를 처음에 딱 끊었을 때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사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리 만족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같은 팀들이 이런 얘기 했잖아.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질투를 하지 않고 그랬어요, 정말? 네, 저는 이게 요즘에 뭐 이렇게 1인 미디어라고 해서 네네. 아프리카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보면은 탕진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신 자신들이 사줘요. 그러면은 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시청자들이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거거든요. 좋겠다. 네. 선물로 막 보내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욜로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이 욜로라는 것을 무한도전을 통해서 듣거나 보았겠지만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욜로라는 게 인생은 한 번뿐이다인데 이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나중을 위해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의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경험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여행을 가거나 취미생활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쇼핑을 많이 하고 네. 또 이제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채워가는 거를 욜로라 그래요. 그래서 네. 특히 저는 이 욜로가 버킷리스트랑 좀 비슷하게 봤는데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욜로만에 추가되는 사항이 뭐냐면은 소비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속 사고 뭔가를 이렇게 채워가는데 네.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소비하는 거를 좀 자제하는 부분도 있는데 욜로는 좀 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실제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 사거나
또 무엇인가 경험하는 것이 뭐 가능한 범위도 있지만 네. 때로는 그것을 가능한 범위를 좀 넘는 맞아요. 좀 그런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욜로라는 어떤 무한도전의 그 아이템 자체가 시청자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것을 못 사니까 네. 돈에 대한 여유가 없으니까 다이소 같은 데나 그런 데 마켓 같은 데 가서 1,000원이나 2,000원이잖아요. 그럼 네. 장바구니 들고 가서 한 20개 사도 2만 원 안팎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장바구니 엄청 가득 찬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 충족감이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한도전에 같이 뭐 이렇게 많이 못 사잖아요. 그런 대량 어떻게 보면 비싼 것들을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대신 충족이 됐었어요. 네. 혹시 뭐 우리 온디님은 좀 그런 평상시에도 많이 물건 같은 거 많이 사세요? 마음속에 계속 두고 있다가 네. 이제 메모는 해놓지 않지만 네. 마음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길을 걷다가 아니면은 또는 TV에서 네. 홈쇼핑 많잖아요. 네, 네. 아 맞아 내가 저거는 필요했었는데라고 생각이 들 때는 거침없이 근데 그 거침없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길을 걷다가 뭐 3,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10,000원짜리 냉장고 바지일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사지 않으면 나중에 네. 두고두고 후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는 과감하게 하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뭐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습관이랄까요? 쇼핑할 때 습관이 본인이 이렇게 쇼핑몰을 보다가 계속 어디에 넣어놓죠. 장바구니에 막 넣어놔요. 그 넣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마치 산 것 마냥 그런 충족감을 경험을 하죠. 그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무통장 입금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네. 카드 결제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한 3일 정도의 시간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 하룻밤을 지내고 이틀밤을 지내고 3일째 됐을 때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였구나라고 하면 결제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 방법이 참 좋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DJ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뭔가 소비하고 싶을까? 자기 자신을 위해 소비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요즘에는 좀 저성장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버는 수익은 적고 그리고 나라는 점점 정책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뭔가 성장되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뭔가 사고 싶은 욕구를 그때그때 뭔가 해소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비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누군가에는 소비가 배우는 것 또는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해주지 않았던 걸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선물하는 것. 네. 때로는 또 함께 나누는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봤을 땐 내가 하지 않는 건 오히려 상대방이 하는 것이 소비일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누군가는 기부를 하고 네. 누군가는 또 후원을 하는 게 소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소비라고 하는 개념이 또 즐거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그럼 온디는 그런 즐거움 그런 거를 한 적이 있나요? 뭐 선물을 자신한테 했다거나. 네. 뭐 어떤 거를? 저는 아이가 6살이었을 때였는데요. 네. 그때까지는 아이 그리고 남편을 생각하면서 소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시장에 가서도 남편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구입을 했었는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께서 떡을 파시는데 그 네. 떡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 앞에서 제가 한 몇 분 동안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 저 떡이 너무 먹고 싶은데 저 떡을 사도 될까? 네. 그래서 아니야. 나중에 먹자라고 시장을 다 보고 버스를 타려고 서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야. 나에게 내가 정말 먹고 싶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사자. 그게 한 2,000원 정도의 떡이었는데 그 떡을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울었어요. 그 정말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제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그 만족감 때문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소비였어요.
좀 이상하죠. 떡에도 이렇게 뭔가 깊은 메시지가 있을 수 이상하죠. 근데 이제 저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은 저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우리 온디님은 떡이라는 하나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한 10년 가깝게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물건 그런 경험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말 그대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 비행기 탈 수 있는 제주도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와, 크게 썼는데요. 네, 그렇죠. 떡보단 좀 세죠. 좀 세게 이제 나갔네.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처음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는 길에 좀 눈물이 났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그 제주도에 있었던 그런 시간이나 느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며칠 동안 있으셨나요? 거기에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있었죠. 와. 네. 계획 없이 그냥 바로 가신 이제 거예요? 회사를 퇴사를 하고 그냥 이제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요.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 우리 온디님 그리고 저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팟캐스트 진행하기 전에 밖에서 이제 사전 미팅을 하면서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사회를 오늘 봐주시는 우리 DJ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좌절됐을 때 뭔가 그게 해소되지 않고 후회로 남는다. 저나 이제 온디님은 그것을 좀 해소했던 경험들을 좀 얘기했지만 혹시 반대로 그것이 뭔가 해소되지 않아서 뭔가 좀 남아있는 그런 경험도 있으시나요? 밖에 이야기 이렇게 들어올 줄 몰랐는데. 네, 막 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네. 좀 당황스러운데. 네. 저는 이제 조금 슬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작년이죠. 네. 작년에 이제 사귀던 여자와 이제 헤어졌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유유. 근데 이제 그 사람과 거의 2년 정도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좀 뭐랄까 그 여자와 그런 것보다는 외할머니에게 효도를 못한 게 정말 그때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세상에서 다시는 내가 외할머니를 만날 길이 없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취업을 하고 내가 뭔가 좀 성공을 해서 외할머니의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게 효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렇게 외할머니가 돌아가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있는 그 자체에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정말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뭉클해 하시는 게 네. 느껴지네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때 이후로 좀 이게 많이 후회와 후회가 겹치니까 좀 많이 우울해져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 무기력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이제 욜로 이야기가 좀 더 되기도 하는데 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뭔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영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 10월 말쯤인가 개봉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에 뭐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보다는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익산 이 재미에서 이제 진행하는 단편 영화 제작 과정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영화에 관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바로 신청을 해서 단편 영화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발전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충족되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상실감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대상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상실감도 있고 또는 어떤 물건에 대한 상실감도 있는데 저도 이제 지난 7월이었을 거예요. 지난해 7월에 친할머니께서 89세 이제 이제 90세 되시기 전에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보통은 누군가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또는 상실감을 경험을 하면 우리는 좀 슬픔을 경험하죠. 그리고 어떤 외로움 또 때로는 텅 빈 듯한 공허감을 경험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럼 텅 빈 그런 마음에다가 무엇인가 채워 넣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 또는 어떤 사람은 쇼핑 어떤 물건들로 계속 비어진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 뭐 DJ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뭔가 새로운 어떤 창조물, 새로운 어떤 생산적인 어떤 에너지로 돌리신 모습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는 청취자분들이 자신에게도 그런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전에는 네, 좀 많이 그런 기회가 찾아와도 좀 많이 미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미뤘냐면은 막상 기회가 다가왔을 때 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좀 미루곤 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또 비슷한 상황에서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안 찾아오더라고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게 끝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그래도 제 성향이 좀 그런 성향이라서 많이 준비되고 완벽하게 대비된 상태를 원했는데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면 또 낭패를 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조금 일상생활에도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 뭔가 준비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좀 불편하고 좀 걱정되는. 온디는 어때요?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우리 온디님은 직업이 네. 소설가이시면서도 또 연극 뭐랄까요? 연극 시나리오 작가? 아니요, 연극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네네. 무대에서 연극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시를 시인이시기도 하고. 아니요, 시인은 아니에요. 제가 자꾸 네. 못 맞추네요. 시 퍼포먼스를 네네. 하죠. 그러면 금방 우리 디제이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인물이 무엇인가 완벽하게 하고 싶고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 그런 인물들이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표현이 좀 딱딱하긴 하지만 자율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율성이 좀 훼손됐을 때 보통은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일들 시도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연극이나 또 이런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떠신가요? 제가 하려는 말을 많이 적어오셔가지고 그 얘기 좀 그러니까요. 한번 편하게 하셨으면 했어요. 네,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은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짧게 제 얘기를 할까요? 저는 네네. 계획되지 않은 일에는 좀 네. 많이 껄끄러워요. 이렇게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하나 계획하거든요. 무슨 일을 내일 뭐 할 거다 하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고 뭘 입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갈지 하나부터 끝까지 다 계획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스타일인데 온디는 어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온디가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얘기를 그래요. 하자면 좀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마다 무엇인가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 계획을 뭔가 이루려고 하죠. 목표를 이루려고 하죠. 이제 누구나 그렇게 좀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찾아가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저도 20대 초반이나 20대 중반 때는 무엇인가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좌절감을 경험하잖아요.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어떤 면이 있냐면 무엇인가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을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했을 때 사람은 불안해지거든요. 특히 미래의 삶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드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뭔가 자신에 있어서 행동들이 점점 위축되죠. 기분도 처지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행동들은 드러나지 않아서 계속 뭔가 우울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도하려면 일단은 기분 좋은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걸 이렇게 추천해 주시나요? 보통은 이제 저도 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분 좋은 활동으로 일단은 산책하는 거예요. 우리 근처에 공원들 많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녹음하고 있는 장소가 익산인데 이 근처에 공원들도 많은데 일단은 자연을 가까이 하고 걷는 것이 좋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라고 좀 설명하기보다는 일단은 자연을 걸으면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있잖아요. 네.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나의 어텐션 주의가 대부분 자연들이 가져가죠. 이쁜 꽃, 그리고 싱그러운 어떤 냄새들, 시원한 바람. 그것처럼 우리 감각들이 대부분 나의 생각들, 나의 고민들 들어가 있는데 그 나의 어떤 감각들을 자연으로 돌리면서 내 안에 있었던 불안감이나 우울감들을 좀 더 자연으로부터 좀 되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그 숲이
잎이 이산화탄소를 쭉 빨아들이고 이렇게 맞아요. 청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과 똑같네요. 어떻게 네, 보면. 네, 맞습니다. 음. 근데 단순히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런 심리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럴 거야라고 스스로 믿어야만 이런 좋은 경험으로서 삶이 변한다고 뇌신경학자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베디님은 네. 혹시 이렇게 오늘 기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기억에 남는 네. 사이코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갑자기 푹푹 들어오네요.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이코 드라마티스트로 활동한 지가 이제 시작하고 배운 지가 한 13년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라마의 어떤 실제 내용은 그 주인공이라고 하거든요. 주인공 또는 내담자라고 하는데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 차원에서 전체를 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일부 이제 좀 내용들을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기억나는 드라마는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고 항상 자신의 욕구를 좀 미뤄놨던 50대 여성의 드라마가 좀 떠올라요. 우리 주제랑 좀 맞기도 하죠. 그분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2명이나 있어요. 어떻게 입양이라도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첫째 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시면서 그 2명의 아이를 20대 그냥 결혼도 안 한 학생의 입장에서 가족들이 막내에게 아이를 맡긴 거죠. 막내에게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20살이었던 막내에게 아이를 맡겼고 그 이제 주인공은 평생 동안 현재 이제 나이가 50대이신데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사지 않고 오로지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데서 삶을 사셨죠. 사이코 드라마는 말 그대로 우리 현실에서 살지 못했던 삶을 가상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니까요. 말 그대로 누굴 만나고 싶냐 드라마에서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언니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언니를 만났더니 언니가 된 주인공 역할을 바꿔서 언니가 된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 이제 너가 하고 싶은 것들,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주인공은 언니에게 그렇게 하소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받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50대 여자분이 이제 멋진 남자분하고 데이트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했던 드라마가 좀 기억이 또 나요. 달달하게 이렇게 마무리. 네. 정말 드라마네요. 네, 어떻게 좀 깔끔히 마무리됐나요? 네. 그래요. 저도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누구나 삶 속에서 좌절된 경험 또는 후회로 남는 경험 또 좀 귀차니즘이죠.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못하다 보니까 좀 무기력해진 우리 일상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온님은 그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하고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좀 다른 의견들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2017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서 소설 왜 좀 이렇게 막상 지금까지 잘하신 걸 한번 얘기하시니까 좀 쑥스러우셔서. 저도 그 소설 읽어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번 팟캐스트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 소설이 이제 한 남자가 여수에서 이렇게 남자와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으면서 또 그 남자의 여자와 이렇게 관계들을 상세히 그리고 그런 그 여수의 역사적인 사건을 곁들여 가지고 한 소설인데 전북일보에 이게 2017년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소설가로 이렇게 등재하신 건가요? 아니요, 등단. 등단하신 거죠. 네. 등반했대요. 제가 하늘 갈 뻔했네요. 참,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여기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의 유골을 뿌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바다에 뿌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향이람 혹시 가보셨나요? 여수 향이람? 네. 여수 향이람에 가면 암자에서 바다도 보이고 그리고 하늘도 있고 그러니까 저의 그 소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죠. 마침 저희가 적어 오셨어요. 네, 가지고 있었는데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렇죠. 네. 저는 근데 바다로 느꼈거든요. 그때 네. 소설을 읽을 때는 향이람이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네. 그게 이제 네. 좀 여수 시내에서 쭉 들어가서 바닷가가 보이는 그런 데라서 보통 네. 암이라 하면은 바위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맞아요. 바다에서 이렇게 절벽 그런 쪽에 이렇게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느낌은 맞습니다. 네, 그 맞아요. 느낌으로 봐서 이거를 이제 바다에 뿌린 줄 알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러셨군요. 드디어 이제 준비가 그러니까 되신 것 같아요. 네, 머릿속에서 네.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리고 또 책에서 봤었던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로 아마 떠올리셨던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휴대폰을 꺼냈다. 네. 그리고 지민의 이름을 지웠다. 관음전 앞에 하늘이 붉어졌다. 날이 밝고 있었다. 백팩에 상자를 꺼냈다. 손을 얹었다. 상자를 열어 아버지의 뼈가루를 날렸다. 하늘로 바다로 경계가 없는 곳으로. 바다에도 하늘에도 눈시울이 있었다. 가슴이 화끈거린다. 이때 아빠의 목소리를 듣거든요. 여수야,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쩌면 내 심장에서 들려오는 게 분명했다. 해무 위로 뜨거운 것이 젖어들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에서 문이 열리고 있었다. 해가 떠올랐다.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계도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수라는 그 주인공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다가 아니라 바다에도 하늘에도 그리고 경계가 없는 곳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에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한번 네. 말씀해 드려야지 했는데 마침 말씀해 주셔서 네. 제가 쑥스럽지만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이제 안 봤으니까요. 네. 그냥 이야기 속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리고 또 우리 사연에 또 연관된 분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네. 우리 삶이 네.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경계가 있다고 하지만 네. 때로는 그 경계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요. 그 경계가 이제 뭔가 모호해지고 그게 현실인지 이상인지 뭔가 나눠볼 수 없는 그 순간에 뭔가 진짜를 경험하는 듯한 내가 진짜 바랬던 것을 원한 듯한 느낌을 좀 이 이야기와 또 함께하는 분들과 같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할머님께 미처 다 하지 못했었던 그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워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효도를 미루었었던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이 이야기도 시작이 된 거잖아요. 아까 저도 제 작품 속에 있는 이 여수라는 청년이 입대를 계속 미루거든요. 네. 근데 그 입대를 계속 미루는 것 왜 미루었을까라고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수라는 아이의 여수라는 청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해 봤었는데 결국에는 완전하고 싶었었던 거죠. 역사적으로도 불완전했었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불완전했었는데 자기가 꿈꾸던 사랑마저도 불완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기다렸던 건 아닐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기보다는 직면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역사적인 숙명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그래서 해가 떠올랐다라고 제가 글을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그건 점점 더 그 두려움의 그림자가 더 커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직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네요. 네. 무엇인가 우리가 미룬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통제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좀 미루기도 하고 또는 무기력해지기도 한다고 맞아요. 해요. 무기력해져요. 네. 특히 이제 저는 결혼은 안 했지만 네.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네. 여행 가자거나 주말에 놀러 가자 많이 하는데 네네. 보통 이 남자 쪽에서 다음에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다음에 가자. 그리고 막 아이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 다음에 사줄게. 뭐 아빠가 다음에 사줄게. 특히 저도 이제 어릴 때 막 장난감 같은 게 정말 가지고 싶죠. 근데 네. 뭐 엄마나 아버지께서 다음에 사줄게. 그럼 막 뭐 과자 사와달라고 전화하면은 이렇게 안 사갖고 오시면은 다음에는 꼭 사줄게 말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럼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길을 가다가 그 문방구라고 하죠. 지금 문방구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진 않는데 문방구 앞에 문 앞에 그 퍼즐 있잖아요. 그림 퍼즐. 그림 퍼즐이 참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엄마 보고 사달라고 했어요. 엄마 나 저거 사줘. 그랬더니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그 다음에라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야. 벌써 30몇 년이 지났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수많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때그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는 사실 현실상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되도록이면 그때그때 그 욕구에 대해서 일단은 해주진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는 일.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싶구나. 이것을 원하는 거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신뢰라는 단어 또는 편안함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아이가 뭔가 보채거나 원할 때 그건 그때그때 못 해줬더라도 같이 손잡고 거기까지 가거든요. 또 네.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은 다음에라는 말이 네.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게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약간 너무 생뚱맞죠? 네. 이게 실은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은 해주고 싶었던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잖아요. 근데 너무나 해주고 싶은데 지금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도 그리고 사줄 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엄마가 지금 사주고 싶은데 너가 좀 기다려주지 않을래? 네. 또 다른 이런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들은 그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으면 괜찮았죠. 근데 네. 보통 엄마들 안 돼. 맞아. 얘기하시죠. 그냥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떼쓰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애가 바라는 걸 다 들어줘 버리면 버릇 없어진다고. 이게 저희 어머니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살 때인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게임팩이 있었어요. 그걸 사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안 사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조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버릇 차원에서.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어머니한테 뭘 사달라고 안 했어요. 그냥 뭐 아버지가 좀 밖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때만 과자나 빵만 사달라 그랬지. 그러면 그때 그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셨어요?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냥 참았죠. 뭐 딱히 그런 거 없이. 그냥 참기만? 그리고 나서 20살에서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집에 경제적 지원을 아예 안 받았어요. 좀 독립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그럼 더 빨리 성장을 시키고 경제적으로도 더 자립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준 건가요? 뭐 그렇긴 한데 끝까지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머니는 이제 와서는 막 저한테 막 지원을 해주시려고 해요. 뭔가 막 도움을 주려고 하고. 좀 늦으셨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안 받는 거죠. 어릴 때 그 기억이 조금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받는 게 더 어색하고 그래요. 혼자 하는 게 좀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물론 자기 자식이 바라는 거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욕구는 부모님 계시겠지만 저는 근데 지금이 더 좋은 게 제가 만약에 그렇게 다 사달라고 했으면은 조금 어려움 없이 어려운 게 뭔지 모르고 자랐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하나 있다고 세상이 다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좀 아니까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면서 살면 좋죠. 좋으나 현실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 비어진 나의 욕구에 때로는 좌절감이 새로운 것들을 뭔가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주의를 좀 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꼭 어머니가
꼭 그것을 지금의 나의 아쉬움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죠. 뭔가 그때 어머니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을 것이고 근데 그런 알지 못하는 사정들이 지금의 또 나로 지금의 나의 삶으로 뭔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도 좀 맞아요. 드네요.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세련됨이 조금은 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무조건 다음 해가 아니라 그러면 너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가족 회의를 해볼까? 그리고 너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같이 함께 얘기 나눠보고 그럼 그걸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런 시간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형식을 가지고 가족 간에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뭐 가장 이상적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주변에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어떤 회의라는 형식을 하기보다는 뭐 차를 마시거나 또는 아이와 좀 좋은 즐거워하는 활동을 하면서 일단은 소통의 채널을 만드는 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게 아이가 어떤 욕구가 좌절된 것을 일단은 내가 알고 있다. 너 거기 있구나. 그래요. 엄마 항상 너 보고 있어. 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런 삶에 대한 기회, 나의 욕구에 대한 어떤 미뤄짐이 없이 서로가 좀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게 또 가족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 되게 일상적인 얘기지만 사실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뭔가 준비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게 참 많잖아요. 살면서 인생은 생방이니까 네. 생방이다 보니까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만 또 한 것에 대해서 후회도 하잖아요. 특히 저는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죽기 전에 어떤 걸 못 해가지고 후회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이후로 저도 이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작성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그런 마음도 드는 게 도망치지 않은 것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말걸. 내가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랬으면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이라는 말을 참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후회하기 싫어가지고 했던 일들 뭐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역꾸역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도망을 안 친 것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생에서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소소하지만 주변 사람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개인의 마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선택의 기로 또는 아쉬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얘기를 좀 확장하자면 우리가 어떤 기회 또는 미루어짐 이런 것들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 달리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온님이 혹시 기억나세요? 빨간색 전화기 아세요? 빨간색 전화기? 10원짜리 동전 이렇게 넣는 네, 전화기 아세요? 기억나요. 너무 예뻤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게 버튼식도 있었고요. 이게 다이얼식도 있었고요. 네, 있어요. 혹시 우체통 아시나요? 빨간색 네, 우체통? 네. 그건 압니다. 아, 예.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도구가 나오다 보니까 누군가 전화를 걸기 위해서 길을 걷고 전화기가 있는 곳까지 가고 그런 어떤 삶을 좀 뭐 그때그때 멈춰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조금 달리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미루어짐이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귀차니즘이라는 어떤 연계선상에서 그걸 삶을 좀 바라보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에게 온 어떤 기회에 대해서 그냥 욕구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아 버리는 그런 패턴으로 20대들이나 또는 10대 아이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걸 좀 더 달리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패를 좀 두려워하잖아요. 네네. 실패라는 게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모바일 게임이나 그런 게임을 하다 보면 실패가 페일이라고 뜨는데 이게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멋지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짤인데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보면서 저도 이게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또다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성공하려는 것도 또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도 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작용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작용들을 좀 달리 생각해서 이것도 기회다. 또 하나의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낮아지고 나에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기회나 또는 때로는 이렇게 좀 무기력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물음들이 오면 결국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행동이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데 이 행동이라는 것도 해보지 않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방법일 수 있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우리 온디님은 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기회가 왔을 때. 지난 시간에 거울의 방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내 눈을 그러니까 형체 실루엣은 보지만 실제로 내 내면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또 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남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대로 봐야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멈추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멈춰서 응시하는 거죠. 내가 나의 눈을 내가 나의 내면을 응시하고 그리고 그 응시하는 그 순간을 그게 헛되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기다림인데 또 너무 완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완벽해지기 위해서 막연한 기다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준비된 기다림. 자, 그렇다면 또 진정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기회는 직면해야만 네네. 또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준비된 기다림이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은 권장 사양이 있고 네. 최소 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권장 사양을 바라는데 사실 최소 사양만 돼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행은 할 수 있거든요. 하면서 채워가면 되고 갖춰가면 되는 건데 준비된 기다림이 좀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20대 우리 청년들 10대들은 요즘에는 뭐 자유학기제다 또는 뭐 실제로 직업체험이다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여기 금방 온디님은 직면해야 한다는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일단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분야에 가서 내가 그런 기회들을 망설이지 않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유사한 경험들을 하는 것. 20대도 말 그대로 본인이 취업을 하거나 또는 관련 분야에 경험을 할 때도 그냥 인터넷에서만 키워드만 입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하고 그 분야를 어찌됐든 계속 경험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에 나가서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디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이제 슬슬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셋이서 같이 세계의 시선 네. 이 타이틀로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즐겁고 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정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되게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네. 오랜만에 그렇죠. 만나니까 각자 헤어스타일이나 옷이나 또 느낌들을 또 다음에 또 달라지겠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네. 서로가 변한 모습들을 좀 네. 느낄 수 있었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정디님께서 또 오늘 전체 과정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주실까요? 오늘은 일단 기회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을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아까 중간에 얘기했듯이 왜 다음으로 미루게 될까 그리고 이 다음으로 미룬 이유가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라는 게 조금 알고 싶어서 주제로 들고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 다양하구나. 음. 특히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갇혀지지 않고 좀 트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준비된 기다림이라는 게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좀 맞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은 절대 미룰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에너지들을 응축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회 또는 미룸은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나 그런 사인이 느껴지면 바로 행동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뜩이는 영감, 생각 등 무수히 많은 것이 우리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생각의 저변 속에서 그것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곳으로 끌어주는 방송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만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시선의 정디, 온디, 베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재미있는 라디오.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고 싶으신 분은 이번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을 움직이는 버스 지금 출발합니다. 저희 버스는 익산 시민이 운영하며 인터넷과 팟캐스트를 통해 찾아가겠습니다.